인상파가 시작이 제가 미술사 공부를 시작할 때 유학생이었고 박물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이미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겠는 게 있었어요. 인상파에 대한 거를 백과사전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원래 조롱을 하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상파라는 작가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는 제일 비싼 그림이 인상파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상파 그림은 전면법이나 새로운 현대적인 양식들을 개발해낸 현대의 작가들에 가깝다. 그 이후에 그림의 회화의 역사는 많은 부분 바뀌게 됐다. 이런 설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상파라는 말이 왜 조롱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욕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나서 또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를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술사 선생한테도 물어봤는데 설명을 못해요. 책에 한 구절 나오던데. 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게 제가 미술사 공부를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시작을 해봤어요. 이렇게 팔자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궁금해서 시작을 하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제가 그거를 알기만 하면은 나도 나름대로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혼자서만 팔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인상파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기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책장에다 넣어놓은 책으로도, 안 그러면 뭐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엽서 같은 거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고 충분히 봤죠. 저런 걸 인상파라고 하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풍경화는 저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풍경화는 저거, 인상파. 그게 뭐, 왜 그게 욕을 먹었고 왜 그게 조롱인지 모르는 처지에서는 저거에 가까웠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인상파 그림들은 이제 이런 식들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고, 인상파라는 얘기가 왜 조롱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금 저랑 멀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원래 이게 2시간짜리 얘기지만 지금은 30분 안에 끝내도록 해야 되니까 꼭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말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시대, 저건 1850년. 아까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형제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저 조카 나폴레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나폴레옹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은 못 배운 군인 출신의 키 조그맣고 성질 급하고 막 이러는 애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술에 대한 조예가 엄청나게 깊은 데다가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걱정을 시작해서 내가 정치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던 그 시점에 지금 권력이 제일 높을 때니까 바로 쿠데타를 해버리면 됩니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황제가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 목숨을 걱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큰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국민들을 눈이 이렇게 딴 데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자기한테 올라가는 비판도 없을 수 있고 자기가 뭘 잘하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예전처럼 땅이라도 열심히 팠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고전을 하고 있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해서 가장 바보로 남지 않는다 생각이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나폴레옹 3세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없었던 개발 계획을 하고 그거를 파리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죠. 파리는 지금까지하고는 정말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도 보셨지만은
레미제라블에서 제일 처음에 판틴이 쫓겨나가지고 창녀촌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보셨을 때 이런 개천 비슷한 거예요. 이 개천이 공동 수도입니다. 상수도 겸 하수도예요. 물론 저 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저기에 물을 기르는 걸로 빨래를 해야 되고 저기에다 또 버리고 위생적으로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고 언제든지 바리케이드가 쳐질 수가 있고 저기에서 길이 좁고 굉장히 협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피렌체나 안 그러면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가실 때 길이 정말 좁고 코너코너 돌 때마다 야, 이런 데 차가 못 다니는구나 이래서 너무 좁구나 하는 그런 길들이 파리에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유럽의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인데 파리는 그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 3세 때 대규모의 도시 개발입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아까 나폴레옹 3세 옆에 있었던 오스망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쫓아내버리고 집시들도 쫓아내버리고 길을 가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파리를 바꾸게 되죠. 도시를 이렇게 바꾸고 요 뒤쪽에 있는 게 그 당시 파리의 새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오페라 극장인데요. 아직은 멀쩡해 보이는 이런 건물들을 다 두들겨 부시고는 새로 길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저때 파리의 외관을 오스만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남작이 만들어서 그러고 굉장히 깨끗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저 모습은 당시까지 파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저 모습이 프랑스인들한테 아니면 유럽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같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오스만 양식의 건물.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놨고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뒷골목하고 똑같은 게 파리 전체에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길을 넓히고 지금은 쉽게 프랑스 내에서 8차선 도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는 유럽에서 거진 파리뿐입니다. 요거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에요. 당시 엽서나 신문에 그려진 백화점인데 이게 뭐 싶으시겠지만 이게 원래 색깔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막 노점상들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백화점이라는 단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시코라는 사람이 처음에 생각을 한 건데 지붕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지금 새로 개발이 된 어떤 전기로 된 등 같은 걸 집어넣고 화려하게 해서 사시사철 열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백화점이 디파트먼트라는 게 여러 가게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살 수 있는 경우 그거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됩니다. 이전까지하고는 다르죠.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거나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게 만들고 물건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지금 발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산업혁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오페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페라가 내부가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 파리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도시 외관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 모든 자본주의에 대한 제반 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주식이 생겼고 금융에 대해서 은행, 보험, 안 그러면 어음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법제화가 그때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은행들을 가보시면은 전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던 연대가 1850에서 1870년대 사이에 들어있어요. 요 시절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유부단하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뭘 결단해가지고 제대로 결정해서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상업이 아니면 산업이 너무 발전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국하고 프랑스 빼고는 전 세계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언제든지 원자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 싼 값에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서
프랑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2개 뽑으라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뽑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욕을 먹을 일이 없이 자기가 독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술은 여전히, 아카데믹한 예술은 이런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그림은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림이 얼마나 안 바뀌냐는 거예요. 1600년대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건 1896, 그러니까 1900년대에 와서 그려진 거예요. 아카데믹한 교육관에서 만들어진 아티스트들은 글이라는 것만 줄창 그립니다. 그러니까 바뀌질 않죠. 주제도 바뀌질 않고 원하는 사람이 바뀌질 않았던 거예요. 원하는 게 약간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이거나 부자이거나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술은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그림들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뭘 그린 걸까? 내용도 아니고 이게 예술적으로 정말 옳은 걸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철저하게 오락적이에요. 장식이죠. 한 벽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공공 장소에, 아니 부잣집이 한 벽을 장식을 하게 될 건데 크기가 일단 7m나 되죠. 가로로 7m.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 크기로 조금씩 큽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여자, 여기 이 여자, 여기 이 여자, 여기 이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 예쁘니까요. 누드로 예쁘니까. 화가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포함이 돼서 그림이 종합이 되고 이 그림을 종합을 해놨을 때 무리 없이 그려질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좀 얄팍하지만 교훈을 주는 두 사람이 로마의 데카닥스, 로마의 타락을 슬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두 사람 집어넣었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일종의 약속되는 장식입니다. 그 장식 속에서 사람들한테 자 이게 로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화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항상 등장을 하는 게 살롱이에요. 살롱전이라는 건 국전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개최를 하는 미술전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열렸던 이 국전은 한 번 개최를 하면은 20만 명 이상이 와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화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젊은 애들 아니면은 대가들이 자기가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가들을 전시하는 이제 원래 상설전이 있고 뒤쪽에 이제 콤페티션이라고 해서 경쟁전을 하는 젊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새로 가지고 온 비너스는 얼마나 이쁜지, 새로 가지고 온 로마 역사는 또 얼마나 자기들이 보고 맞출 수 있는지 내용을 그런 거를 하는 게 자기들이 오락이면서 예술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역사화가 그려져요. 저 친구는 이제 블러디 메리라는 메리 여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운명이었죠. 레이디 제인입니다. 이게 저 이름에 가수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아카데믹한 그림의 기초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피닉스라는 미국 서부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처음 보셨다는 분들도 사실은 그다지 이게 낯설지 않게 로마 검투사를 얘기를 하겠구나 느끼실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하면은 로마 검투사를 그렸을 때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너를 감독을 했던 감독도 그리고 나중에 글라디에이터를 감독했던 리들리 스코트도 전부 이 그림을 참고를 해서 영화의 컨텐츠를 짜기 시작을 했어요. 감독들이 영화 이제 장면들마다 자기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겠다 이걸 선정을 할 때 이 그림이 항상 참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던 장르용 제롬은 이 그림 한 편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제가 누드들 4개를 갖다 합쳐놓은 거기 제일 중요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세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델을 데려다 놓고 스케치를 해야 돼요. 이 그림은 아카데믹한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여러 개의 습작이 있습니다. 처음엔 요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져요. 그림 사이즈에 가까워질 때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어떤 걸 집어넣을지 자기가 선점을 하고 이건 빼야겠다. 나중에 이걸 다시 넣게 되겠다. 이 사람은 자세가 어색하니까 다시. 그래서 이 그림을 종합을 해서 그립니다. 심할 경우에 장래홍 제롬은 한 그림을 8년 동안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림 하나만 물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루에 1년 동안에 쉬는 날이 일요일 아침 오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 가야 되니까. 그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그림만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게으르게 숙제를 안 해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바로 얻어맞고 쫓겨났죠. 제롬이 그려놨던 저게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검투사에 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롬은 아예 조각을 해놨어요. 왜 했을까요? 모델이 모든 자세를 보면서 적당한 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예 내가 만들어서 보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손재주도 탁월한 사람이고 이 똑같은 조각을 해놓고 이 사람이 제롬이거든요. 보면서 어떤 구도로 들어가야 가장 적당할까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림은 이 시절의 그림은 정말로 잘 구성된 연습도 철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습작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이 전부 정수로서 모아진 어느 하나라도 비판할 여지가 없는 게 그림이었어요.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고요. 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사진은 빼기고 그림은 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진은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아기들을 찍는다. 어디 여행을 가셨어요. 뭐 불국사 같은 데 갔는데 너 여기 탑 앞에 서봐서 찍는데 옆에 누구한테 들어오면 다시 그러고는 좀 이따 찍으시죠. 그게 본인이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걔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진은 이미 완성된 요 풍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뽑아 넣어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빼기입니다. 쓸데없는 거를 빼놓고 요것만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하얗게 된 캔버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렇게 난잡해 보여도 어느 것 하나 화가가 의도하지 않아서 그려진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그림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질문을 해도 이건 왜 그리셨습니까? 화가는 몇십 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릴 때 내가 어땠고 습작은 어떻게 했고 누구를 모델로 썼고 이걸 집어넣어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빼서 이걸 집어넣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여기는 절대 우연성이 없습니다. 전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게 그림의 원래 태도입니다. 저렇게 그리는 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 그림을 완성을 시키고 저 그림이 사람들한테 정착이 되게 만드는 세 가지. 아카데믹의 기반은 시스템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기에서 아까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는 공부해야 되고 요 숙제를 해와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상상해보시죠. 석고대생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그리파 그리고 줄리안 그리고 왜 그릴까? 그리스 로마에서 물려줬던 그 전통을 네가 완벽하게 이수를 하지 않는 한 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열심히 배워서 젊은 화가들이 국전에 출품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살롱의 심사위원들 그 선생들입니다. 사실 그 선생들이 요놈은 짝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주는데 특히 1, 2등에 뽑히면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프랑스의 시스템을 똑같이 쫓아갔거든요. 스페인이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똑같습니다. 저기 1, 2등을 한 친구들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문화의 고향인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걸 로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상을 받아서 유학을 간 친구들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로 이제 가난한 데서 그림 하나만 믿고 이제 올라온 애들인데 유학을 보내고 나서
졸업 작품 전에 출품하는 그림이 심사위원들 마음에 안 들면 돈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친구들은 그냥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박물관 다 다니고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가 그렸던 그림을 무대로 쫓아가야 됐었어요. 저기에서 나오는 예술이 여기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기에서 공부하고 저게 이제 빌라 메디치라고 해서 프랑스 문화부에서 관리를 하는 로마의 유학하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면서 연구소별 교수들 저기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시절까지의 예술의 기본이 있습니다. 살롱은 항상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풀바비의 점심 식사 에드와르 지금부터 에드와르 마네라는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인상파가 시작하기 전에 인상파가 등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종의 선봉대 역할을 했죠. 에드와르 마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모든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이놈은 미친놈 그래서 빼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3세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예술의 식견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술의 식견이 있는 동시에 예술의 식견이 있었으면 하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을 이런 식으로 내친다고 놓지 않으니까 젊은 작가들이 뭔가 지금 평단에 있는 기존 선생님들이 너무 고리타고 있어서 잘린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살롱 데 하퓨제라고 해서 낙선당,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한 살롱을 따로 열어줬어요. 거기에 제일 반대표를 많이 받았던 그림의 자격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 그림을 제발 띄워달라 얘기를 하게 되고 신문 기자들도 우르르 가가지고 왜 그럴까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림을 보고 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핸드폰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찾아보면 포르노도 나오는 세상에 이 그림 가지고 뭔 충격을 받았을까 싶으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야 되는 것은 이 시기 1860년대에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 그림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이 그림이 정말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저 그림을 찍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림에 경비원, 경찰들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 그림을 포르노로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은 저 그림을 그 화가가 자기들을 도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마네는 실력이 딸려서 사실은 실력이 딸려서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할 만큼 집이 잘 살았거든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했던 방법이 루브르에 매일 출근을 해서 루브르에서 대가들을 흉내를 내는 거였었어요. 대가들이 흉내를 내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도 요거에 대한 핑계를 그림 굉장히 흔들리죠. 제가 지금 이 선풍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있는 티치아노의 전원교양학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남자 둘이는 옷 입고 있고 여자 둘이는 옷 벗고 있고 그리고 풀밭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넷이서 앉아있는 걸 모티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 얘기를 했다가 심사위원들한테 죽으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의 요 여자 둘은 여자가 아닌 여신이죠. 왜냐? 요 둘이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하는 동안에 그 음악에 영감을 주려고 온 뮤즈들입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건 뮤즈다. 왜? 뮤즈니까. 당연히 이건 뮤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보이는 여자들입니다. 왜 그려놨을까요? 여자의 누드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이면 동시에 사실은 장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여자 누드를 감상을 하고 싶고 이렇게 숨겨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숨겨서 봐요. 나는 이 그림을 봤었을 때 도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왜냐? 이건 여신이거든요. 이거는 여자의 몸이 아니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로마,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오는 전통대로 나는 저 조형미를 감상할 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신인데 일로 왔는데 뭔가 안 이쁜 여자가 뭔가 길이도 좀 짧은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해 이전에 많은 그림들을 보시면 초상화를 제외하고 누드로 된 여자 주인공이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쳐다보는 그림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넌 뭐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게 그 사람이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얘는 일부러 이랬을 거야.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마치 무슨 예전에 무조건이었는데 나방수 소설 썼을 때 왜 굳이 소설을 써도 그런 방식의 그런 제목의 그런 내용을 썼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화제가 돼요. 이거는 일종의 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만에는 거의 그런 거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의 많은 신사들이 이 그림 앞에를 가야 됐었어요. 왜냐? 가서 욕을 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흥분을 하고 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 결정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욕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대에 나오는 옷들입니다. 이거는 그림에 그려진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니 그리스 신화니 역사니 초상화 빼고는 자기들의 시대를 그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초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인데 왜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입는 거예요? 그것도 숲속인데 남자 여자가 딱 둘이만 있다면 또 모르겠다.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뭐 하시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누가 봐도 남자 둘이 창녀들을 데리고 가서 들판에서 놀고 있다.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만에는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이제 다음 부분에 두 번째 사실은 이 해에 만에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칼 맞아 죽을까봐 진짜로 안 들고 나온 그림이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가 숨겨놨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모델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는 모르겠지만 비토린이라고 화가 겸 모델을 하고 있던 여자였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화가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실제로 욕을 먹는 것만큼 좀 짧았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잘 모델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그림은 뭐예요? 알렉산드로 카바넬이라는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았던 정통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같은 해에 이 그림이 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이 그림하고요. 아까 그 그림하고 뭐가 더 야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걸 물어봐야 하냐. 누가 이걸 보고 야하다고 그러냐. 쟨 뭐냐 진짜. 그렇게 될 텐데 이 그림 쪽이 훨씬 야하죠. 야한데 이 그림은 봐도 되는 겁니다. 봐도 욕을 안 먹어요. 왜냐? 천사가 있거든요. 장치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숨어서 봐도 욕을 안 먹는 장치. 그 여자의 누드를 감상해도 욕을 안 먹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누워있어요. 이거는 비록 저 여자가 굉장히 야하지만 저 여자를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데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지. 절대로 내가 저 여자한테 흑심이 있어서는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여전히 쳐다보고 있죠.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이 주제, 지금 이 그림을 도대체 왜 그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는 잘은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고양이가 하나 그려있어요. 그리고 흑인이 꽃을 들고 와있죠. 흑인 한녀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이 검해요.
기초교육을 안 받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그림을 정말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거는 나중에 만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티치아노의 우르바노의 비너스를 이건 여신이잖아. 이거 봐. 이건 봐도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가 자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자고 있다는 거는 저 여자가 강아지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고 있고 온순하고 평안하고 나하고 적대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애가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있다는 건 발전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검은 고양이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재수없어하는 동물인 거예요. 굳이 왜 얘를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꽃을 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꽃을 달고 있으면 미친 거죠. 프랑스에서 저렇게 꽃을 달고 있으면 창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가 달고 있는 검정색 띠가 창녀라는 것이고 팔찌에 구슬이 달려있는 게 또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콘보로 지금 창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벗겨놓고 나서 우리 보고 지금 창녀를 봐라. 너 왜 이러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전에는 살롱 데 하프지에 그냥 걸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예 재판을 받다 싶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불러내서 너 진짜 한번 얘기를 하면 너 왜 이러냐?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만에는 이때도 꾸준히 자기는 이 그림을 현대화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현대화시킬 때 우리 일상에서 보고 있는 주제를 그려놓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전국에서 이 그림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다들 보고 싶은데 저기가 파리에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신문 만평에는 이 그림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못생긴 여자가 흑인이 가지고 꽃을 받고 나서 해하고 웃고 있는 창녀더라. 근데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이런 했습니다. 전국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많이. 이어서죠. 꾸준히 그려지고 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려진 그 수많은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렸던 그림과 다른 거를 보고 싶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마네가 가진 생각인데 그게 유명해지고 싶어서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그리니까 튀고 싶어서냐 다 좋은데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현대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선생이 하는 거를 그대로 그려라. 화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안 돼? 하고 생각하면 그 단계. 그 단계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게 현대적이에요. 그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네가 그렇게 욕을 먹거든요. 마네는 선구의 자리에서 자기가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난 내가 보고 있는 걸 그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리겠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법칙을 어기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기존 화가들, 선생님들이 여기에 검은 배경에 흑인을 세워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뭔가 불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그려? 여기다 흑인은 밝은 데다 세워놔야지 위협적이지가 않다. 또 검은 고양이 이런 거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여자 짧으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짧아도 길게 늘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예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이제까지 몇백 년 동안 걸쳤던 그 전통을 만회가 왜? 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만해도 그래도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싶은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게 보들레르 같은 시인이었습니다. 마네는 굉장히 부잣집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명사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보들레르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지. 어떤 건데? 아예 일상을 그리면 어떻겠냐. 피리 부는 소녀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티는 좀 안 나죠. 약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만해가 이런 그림을 그릴수록 이제까지 화가들의 자리, 그 길을, 그 루틴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게 그림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던 화가들, 젊은 화가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건데, 갑자기 일로 뛰면 안 되니까 차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해가 있었을 때,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과학이 훨씬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거에 대표적인 거가, 화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사라 베르나르트. 당시 유명한 연극 배우죠. 연극 배우인데, 이 사진이, 인물 사진이 상용화되고 나서 12년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딱 보시면은 지금 여자라고 해도 괜찮을까? 어떤 인물 사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발전이 될 것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가들이 우리 밥줄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진을 찍을 테니까 저 사진의 리얼리즘을 우리 쫓아갈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상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가에 대한 능력이 그 사람이 화가의 재능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고 사진이 생겼으면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위기감이 생겼어요. 그러는 화가들한테 빛의 연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사실은 없으셨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어요. 석양은 요 색깔, 바다는 요 색깔, 밤은 요 색깔, 나무는 요 색깔이에요. 선생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가요. 그 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깥에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스케치는 바깥에서 하더라도 집에 와서 그리면 돼요.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짜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물감을 섞어서 그 톤을 맞추는 게 그 화가의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빛의 연구가 됐어요. 빛의 연구가 여러분들이 쉽게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프리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빛이 그냥 투명해 보이고 지금 이 색깔이 원래 있는 색깔 같이, 그게 아니라 빛이 분산이 되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튕겨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저거를 받아들일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감을 섞는 것보다 사람의 눈이 색깔을 섞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깜찍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꾹꾹꾹꾹 그림을,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섞어야 될 색을 펼쳐서 찍어놓고 멀리서 보면은 저 색깔이 서로 섞이면서 더 원색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미술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게 됐어요.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물감이 생겼죠.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갔던 사람이, 여행을 갔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치약을 저렇게 튜브에다가 쓰는 거를 보고 물감도 저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으로 물감을 만들었어요. 저 물감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보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구도를 나타내게 된 게 일본 문화였어요. 1800년대 전반까지는 중국 문화가 중국의 도자기를 수입을 하고 중국의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었지만, 중반이 되면서 일본께 더 각광을 받게 됐어요. 이미 중국 건 다 갖고 있다. 일본 거는 사람들한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화가들은 일본 도자기를 가지거나 일본 골동품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본 도자기를 싸가지고 왔던 보호제가 저 판화 종이들이었어요. 망친 판화들이긴 하지만 수많은 판화들, 버려진 것들을 일본 도자기상들이 그걸 종이로 싸가지고 파지죠. 그걸 이렇게 도자기를 싸가지고 온 거를
상인들이 다 이렇게 빼서 버리는 거를 항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화가들이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리 위로 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도자기상들이 그걸 알고 그것도 자기들이 정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권 사서 같이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하는 걸로 일을 삼았는데 저게 젊은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어떤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에서는 어떤 거 하나 그냥 그려지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림은 항상 필연적으로 그려져야 됐어요. 어떤 등장인물이라도 계산 하에 나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네가 그렇게 추궁을 당한 거죠. 이 짧은 여자를 왜 그렸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조금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냐 추궁을 당했던 게 그림의 필연성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일본 그림들은 굉장히 다른 문화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림의 우연성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등 돌리고 돌아서 가고 있는 소리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 절대로 뒤통수를 그려놓는 그림은 없습니다. 왜 뒤통수를 그려요? 이집트 그림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정면성의 논리다 뭐다 하면서 그 억지를 부리면서 눈은 앞에를 보고 있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림에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오바를 해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의 방식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뒤통수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본을 구경을 가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스냅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기념사진이고 일본 사람들은 스냅 사진이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일본 그림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젊은 화가들은 야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대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등 돌리고 가는 저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이 파란 색깔이다. 어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홍콩에 영국 총독이 들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그래도 잘 지내보자고 그림을 준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반환을 했어요. 영국 총독이 반환을 하면서 그림 정말 좋고 다 좋은데 하늘을 안 칠해서 주셨으니까 좀 칠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려주게 됐어요. 다른 거죠. 이렇게 그렸으면 하늘 안 칠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풍을 그렇게나 좋아했어요. 이건 모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마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에밀 줄건과 마네 아틀리에를 찾아와가지고 이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고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아주 치욕을 당하고 나폴레옹 3세는 잡혀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새로운 공화정을 해야 됐었는데 새로운 공화정 정부가 별로 이렇게 능동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이런 정부가 아니었죠. 전쟁을 프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역사책에서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먼날의 훗날을 비롯해서 역사책에서는 그때 프랑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배상금을 빨리 모아서 확 갚아가지고 비스마르크까지 놀랄 정도로 프랑스는 애국심이 뛰어났었다는 걸로 배우셨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 배상금이 떨어졌죠.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이런 거는 니네가 내라. 지들이 쳐들어왔으면서 이겼으니까 내라. 왔을 때 프랑스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이 돈을 부과를 했다가는 자기들 표가 다 떨어져서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거고 자기들이 부자들이 한테 얘기를 하자면은 또 안 될 거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유리지갑이죠. 노동자들. 파리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리는 프러시아하고 전쟁,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어가면서 버텼는데 전쟁 배상금이 60%가 파리의 노동자들한테 있거든요. 못 견딘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에 대항도 안 하고 다 도망갔던 새끼들이 우리한테다가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물리라고 하고 우리를 갖다 전부 돈 내고 니들은 나가 떨어져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파리혁명이었어요.
그냥 독립시에 선언하고 니들 나가라. 실제로 성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정부군이 들어왔을 때 대학살을 당했죠. 그런 대립이 벌어졌던 게 1870년입니다. 1860년에 만해가 뭔가 새로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줄 알았는데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죠. 그게 저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1876년에 기껏 5년 지나서 르누아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리 고민과 그 전에 있었던 전쟁에 파리 사람들이 영향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10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5년 정도 있으면은 다 치유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그림을 그렸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상파 그림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셨을 거예요. 인상파 그림들 속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그냥 밝아요. 풍경만 보여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노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술이 그 고통이나 그런 걸 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급투쟁이 제일 심했을 시절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정말로 정치적인 거죠. 반대의 그림들, 그건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쩌면 인상파 그림들이 나중에 그렇게 이건 무정치성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정치에 대한, 안 그러면 상황, 역사에 대한 것을 외면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모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첫 인상파 전시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신문 기자가 와서 이 그림을 보고 벽지에 곰팡이가 쓴 것 같다고 얘기해요. 색깔을 쓰는 거나 그려진 대상이나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눈에 대한 안구 테러고 이 그림은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불편해서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 임산부는 출입 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그림은 해가 뜨는 인상이라는 제목이 나왔거든요. 임프레시옹, 솔레일 르방이라는 거는 해 뜨는 광경의 인상입니다. 이 그림은 지들이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녀석들은 인상파일 뿐이다. 여기에서 대목이 나옵니다. 왜 인상파가 조롱의 그림이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그림을 바라볼 때 항상 정확하고 정해져 있고 맞춰서 짜진 듯이 뭔가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조화된 이상을 바랬습니다. 그림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설령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창조력, 화가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개성적이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창조력은 절대로 화가의 덕목이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19세기 후반까지 화가의 가장 큰 미덕은 모방력이었어요. 얼마나 잘 카피를 하고 그 카피가 지루하지 않는가 화가가 성공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인상, 지나가서 슬쩍 볼 수 있는 이런 걸 그리는 거는 정말 싸구려 그림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인상파야 하는 건 여기였어요. 그림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슥 변화버리는 그런 인상만을 그리는 니들은 진정한 화가가 아니다라는 욕이었는데 그 욕이 신문에 이렇게 실리고 난 거를 인상파들이 보고 이 말 멋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3차 인상파 전시회 때부터 우리는 인상파라고 걸기 시작했어요. 못된 놈 뭐래도 싫다고. 하여튼 그렇게 나간 거죠. 이게 제 첫 인상파 전시회 카탈로그고요. 그 당시 만평에는 이런 게 실렸습니다. 인상파 그림들은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수출을 하자. 그래서 터키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림을 보여주고 정말 놀래서 도망을 가요. 신문 방송은
어느 만큼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임신한 여자기 때문에 출입 금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르부아라는 기사 밑에 있던 당시 많답니다. 임상 출입 금지, 충격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1차 인상파 전시회에는 같은 제목의 두 가지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양귀비 꽃밭에서라는 그림인데 이쪽은 클로드 모네가 그렸고 이쪽은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그렸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둘이서 나갔죠.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이 앞쪽에 보고 있는 게 르누아르 부인하고 르누아르 딸이고 이 뒤쪽이 모네 부인하고 모네 딸이고 여기 이제 양귀비 꽃밭이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려졌어요. 위치가 다른 거 독화 같은 경우는 위치가 다른 거. 1차 인상파 전시회 때 어떤 기자들이 이 그림을 욕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눈, 코, 입, 귀 왜 안 그렸냐? 모네가 난 안 보이더라. 대답을. 바깥에 가서 봐라. 그 멀리서 보이나. 안 보여서 저렇게. 꽃은 이게 뭐냐? 난 그렇게 보이더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원래 그림인데 지금 파격적으로 이렇게 마네가 그렸던 거랑 완전히 진일보돼서 지금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2차 인상파 전시회 때 나왔던 이 그림을 두고 시체가 앉아서 썩고 있다고. 어떻게 누드를 근본적으로 치게야 되는 피부 색깔 연구를 안 한 게 빠가라고 했어요. 르누아르는 나뭇잎 밑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나뭇잎 밑이니까. 미친 짓도 10년 동안 하면은 팽이 생기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특히 비평가들이, 보들레르를 비롯해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들이 보는 현대적인 시각을 언젠가는 프랑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런가? 하고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그 그림이 너무 지루할 때가 지났거든요. 근데 너무 새로운 걸 들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욕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그림, 특히 요거 3차에 나왔던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예쁘거든요, 사실은. 꽃이 너무 예쁘게 그렸지. 그래서 색깔들이 너무 살아있고 저 색깔들이 자기들이 원래 그려내는 색깔의 꽃은 아니지만은 저 꽃은 진짜 예쁘긴 하다. 그건 넘어갔고요. 요 그림은 또 잘못 그렸다고 욕을 먹었는데 등을 잘라놨다. 그거는 사진 잘못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등을 잘라놨? 근데 르누아르는 아까 그 일본 그림을 보고 착안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사람들, 우산으로 가려진 사람. 일본 그림 화투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 그림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비 오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안 보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을 때 기존의 그림 똑같은 그림만 보던 사람들한테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이제 인상파들의 충격이에요. 베르트 모리조라고 여자 화가가 있습니다. 인상파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를 했던 사람인데 마네의 처제였어요. 아니죠, 개수였죠. 자기 남동생, 마네의 남동생이 부인입니다. 개수였는데 이 사람은 참가를 하면서도 자기가 친분 때문에 참가는 하지만 나는 인상파 화가를 너무 싫어하니까 나는 욕먹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어요. 베르트 모리조 엄마는 인상파 전시회 전에 딸한테 마치 무슨 운동권 사람들이 공모하는 것처럼 그냥 딸한테 너 그 전시회에서 빠지면 안 되겠니 막 얘기를 하고 와서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인상파 전시회가 시작되고 났을 때 평론가들이 베르트 모리조를 빼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착한데 남자들이 꼬셔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좀 빼줬어요. 그 바람에 욕을 안 먹는 바람에 안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베르트 모리조 그림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실 인상파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다른 화가들이 다루는 주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여자 화가들에 대한 전시회가 굉장히 꾸준히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젠간 한국에서도 베르트 모리조의 그림들은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르누아르하고
만에 못지않게 인상파에 중요한 영향을 줬던 드가가 있습니다. 르누아르하고 마네는 바깥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드가는 안에서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드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그냥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게 드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발레하는 사람 잘 그리는 그 사람 맞죠?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뒤통수가 어마어마하게 쏘이시죠. 이 그림이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짐작이 가시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도 또 아시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드가는 실제로 저렇게 발레를 하는 화가들의 그 무희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풍경을 새로 그려내고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안 쓰던 색깔을 쓰는 풍경화들이 생겼다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저런 데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을 때 그때 파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생겼죠. 이게 만국 박람회입니다. 엑스포죠.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발달했던 거를 보고자 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건데 에펠탑은 그때 만들어진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철거할 때가 되게 이제 철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랜드마크가 되지만 저 엑스포에 참가를 하는 반쪽은 지금 같으면 핸드폰하고 자동차 참가를 하겠지만 반쪽은 기술 문명의 어떤 산물인 거에 반해서 나머지 반쪽은 예술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문화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술품을 출품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술품들 중에 인상파 그림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엑스포에 왔는데 여기 부스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남미나 부자들이 다 와서 뭔가를 살라고 왔어요. 유행의 나라 프랑스니까 살라고 와서 요 그림 좋은 것 같은데 요 그림하고 비슷한 거에서 10개 정도 사겠습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아카데미 화가한테 부탁하면 한 5년 있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팔려야지 장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파 화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그림 괜찮은데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한 30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적은 없었죠. 그림이 갤러리스트들한테서 시장이 된 게, 시장이라는 게 형성된 건 처음이었어요. 거기에 인상파가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산업사회가 돼서 상품이 사람들한테 선전이 됐었을 때 그림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림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림 시장에 걸맞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상파 그림밖에 없어요. 거기에 인상파가 딱 걸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인상파는 지지표가 비록 20%가 안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프랑스에서 가장 현대적인 그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많은 화가 그러니까 그림을 사고 싶어하는 화상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그림이 팔리게 된 건데 그 그림을 팔았던 사람 두 사람 듀랑루엘과 볼라르. 듀랑루엘과 볼라르는 화상으로서 굉장히 큰 뉴욕에서의 전시회까지도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인상파를 전 세계에 알려줬던 사람들이에요. 볼라르는 나중에 피카소도 마티스도 저 사람이 혼자서 발견했어요. 개발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미리 돈을 주고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화가들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이후에 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실력이 있는 화가들은 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큰 변화죠. 이제까지는 패트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회에서 부자들이 하는 초상화, 미화하고 똑같은 주제만 그리는 그런 그림의 사회가 지금은 화가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 팔리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이 있는 에이전트들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상 큰 차이고 그게 예술의 큰 획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20세기는 예술가는 독립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창조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이 더 위너가 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어졌습니다. 인상파들이 점점 영향을 끼칠 때 본에는 루앙에 자기가 고향이었는데 대성당을 그리기로 하고 여기 대성당 앞에 있는 건물을 로케이션을 합니다. 저기 렌트를 들어가서 대성당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해 뜨고 해질 때 비 올 때 그림을 캔버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바깥의 날씨를 보면서 그럼 지금 이 그림 그리고 지금 다음 그림 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클레망소라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정치가 친구가 모네를 찾아와가지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바로 모네한테 얘기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최고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무슨 얘기냐? 돌로 된 저 육중한 건물의 성당은 예전의 화가들한테는 그냥 성당이었어요. 그냥 돌이죠. 변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1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있던 성당은 정해진 색깔과 정해진 구도로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매일매일 성당의 모습이 바뀌죠. 자기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자연을 새로 조합할 수 있다. 공기를 그릴 수가 있다. 빛을 자기가 갖고 놀 수가 있다. 클레망소는 거기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넌 정말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놈이고 너는 평생 이 그림만 그려도 될 것 같아. 넌 성당 그림만 그려. 그건 안 됐어요. 모네가 당시까지는 아직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정말로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아까 아카데믹한 화가들이 정말로 경멸을 했던 게 하루에도 몇 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예술을 바라보는 차이죠. 그 사람들 예술을 너무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 이쪽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데 왜? 내가 그리고 싶은 방식대로 그리는데 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에트르타라는 요 바닷가가 이상파들이 자주 가는 건데 코끼리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전에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이전에 그랬으면은 넌 생명인가 보다 얘기를 들었겠죠. 그림의 기초를 다시 배워라. 아니면 너는 장애인이신가 보다.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침일까 저녁일까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인상파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의 많은 획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렇게 됐죠. 모네는 나중에 이 정원에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던 일본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 다리 보이시죠? 일본 다리라고 부릅니다. 파트에 나와 있는 그 다리 맞습니다. 딱 그 일본식 다리를 가지고 저게 일본식 정원을 만듭니다. 수련을 띄워서 수양버들까지 수입을 해와가지고 저기에서 정원을 만들고 끊임없이 정원들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지금 이 그림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그마한 기록이 있는데요. 오랑주리라는 미술관이 파리 한복판에 있는데 저 그림에 큰 홀이 2개가 있습니다. 저 홀 2개에 들어가는 그림을 모네 선생님이 그려주십시오 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모네는 이 부탁을 받는 그 순간에 벌벌 떨었고 너무 감동을 해서 그리고 많은 신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을 박물관에서 지금 미쳤냐 이거였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지금 현재 프랑스의 예술의 선진성을 알리는 가장 뛰어난 화가로서의 대접이었고 동시에 인상파가 얼마나 극적으로 처음엔 욕을 먹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국민들의 스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항상 그렇죠. 지금 현재 시대에서 선점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지만 공급과
분배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인상파는 딱 그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그림이 산업화가 됐었을 때, 예술가가 독립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성공을 거두는 예술가의 모습. 예전 같으면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아니면 루벤스 같이 왕들의 이쁨을 받아서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예술가들의 그림을 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루트 자체가 바뀌는 거죠. 공급과 분배의 루트 자체가. 인상파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파가 그렇게 많은 거를 바꿔놓게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 전시회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어디에서 이걸 직접 느껴보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상파의 그림들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만해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굉장히 길게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림이 사람들한테 어떤 선입견에서 아카데믹한 예술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인상파나 만해나 하는 사람들이 현대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바꿔놓게 됐는지 그 설명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